우리의 만남이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예, 있을 때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예종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서양 철학과 로고스의 두 얼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0세기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문명을 관통하고 있는 로고스 개념이 어떤 함의가 있는가, 어떤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또 로고스를 통하여 어떤 식의 문제들이 발생해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좀 더 시간을 고대로 소급하여서 고대 그레코 로망 문명의 아주 혁혁한 공로들이 있는 그런 철학자들의 생각을 빌어서 그들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하면은요,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만물은 유전한다. 이러한 명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세계의 변화와 전변, 발전, 이런 것들을 긍정했던 사람이에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의 측면에서, 예? 변화, 전화의 측면에서, 유전, 유전의 측면에서 이 우주를 말하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뭇 동양적 사유와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라클레이토스가 서양의 사유 전통의 중심에 섰더라면은 21세기 우리 문명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그냥 파괴하고 소멸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 대립하는 대립할지언정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조화와 절충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로 알고 에, 짝을 이루어 가게끔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에, 방향의 문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만물의 변화와 유전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긍정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투쟁, 뭐 싸움 좋아서 투쟁을 긍정했다, 뭐 전쟁을 지지하는 호정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투쟁은 대립하는 양극, 상반되는 어떤 세력의 어떤 변증법적인 어떤 대립이 곧 세계의 균형과 발전을 이룬다. 세계의 행진, 이 역사가 진보하는 것에 어떤 동력을 이룬다. 이렇게 사유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호정광이라고 해서 투쟁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사물은 그 대립하는 것으로서 전화하고 구르면서 변화하고 생성하고 부단히 유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투쟁을 존재론적인 기능을 하는 순기능을 하는 그런 요건으로 본 것이지 뭐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밀레토스 학파의 세계관이 갖던 생성 변화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생성하고 변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실상이다. 오히려 사물의 정지적인 동일적인 존재 양측은 존재 양태는 우리가 일시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예. 우리가 보는 저 앞산 수천 년 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있어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 저 산은 늘 저기에 있다. 음? 또
우리 아버지는 늘 서재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항상 그러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항구성을 가지고서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왜 상전벽해라고 하듯이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된다라고 하듯이요. 뭐 앞산도요. 뭐 그냥 뭐 그 포크레인 뭐 몇 다가 와버리면 아파트 부지가 되고 다 깎아버립니다. 다 깎아버려요. 예. 그리고 늘 서재에서 오롯이 공부했던 아버지도 언젠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변화한다. 예. 아주 단순 소박한 진리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것을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질서다라고 알 때에 우리의 만남이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있을 때 잘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예, 있을 때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변화하고 늙어가고 소멸하기 때문이죠. 또 재밌게도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만물의 원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은 성냥불, 뭐 장작불 할 때 그 불이라고 하기보다는 불로 은유할 수 있는 어떠한 것, 음? 어떠한 것, 에,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음, 로고스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문헌상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 나옵니다. 생성 변화를 지배하는 생성 변화를 지배하는 영원한 법칙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가 사물들 배후에 존재하며 상호 대립, 충돌하는 것들을 결합하여 조와 통일하는 원리이며 변화하는 세계를 총괄하는 하나의 정신 법칙으로서 만물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쯤 하면은 이 가운데 동양 철학에 대해서 조금 상식 있는 분들은 금방 태극, 음양을 떠올렸을 겁니다. 네. 이제 장차 제가 설명해 드릴 테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대립되는 두 양극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만물을 이루고 만물을 생성하고 또 세계의 기본 질서를 이루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음, 양이 이제 결합해서 태극이 됩니다. 이 태극을 두고 논자에 따라서는 리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만물의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법칙,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법이기 때문에 이 음양을 이루고 있는 이 태극, 또 도, 리를 로고스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동양의 이 철학자들처럼 로고스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재밌죠?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은 인간은 사물들의 고유한 성질과 이것들을 지배하는 로고스를 인식하는 것이 본연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되는 로고스를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이 본연의 지식을 얻는 길이죠. 네. 헤라클레투스는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주장한 만큼 물론 이제 그 물질적인 아르케는 불이라고 봤어요. 불. 그렇지만 그것이 조화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기본 법칙은 로고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주의 근거, 우주의 질서를 입법, 법칙, 어떤 진리의 개념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추상적이고 무저형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궁극적 실제를 사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파르멘데스의 로고스. 만물의 변화와 유전을 긍정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반대하면서
항구적 본질을 신뢰한 철학자다. 음.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 만물은 다 변화한다. 있는 것은 변화한다.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고 유전하기 마련이다. 라고 보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하는 것, 생성하고 소멸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다. 실제로 있으면은 그렇게 변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있을 뿐이고 무는 없다. 예, 한마디로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다. 음? 있는 것이야말로 고정불변한 상태로 있는 것이야말로 참되게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존재의 가능성을 신뢰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란 과거에 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 없어진 것은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또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있게 될 것. 이것도 존재하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서 미래까지 있어야지 진짜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파르메니스는 그런 게 있다고 본 거예요.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고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이므로 여타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뭘 말한 것일까 도대체? 예? 생성도 소멸되지 않고 부분을 허용하지 않은 전체로서 있는 것. 그래서 참으로 유일하게 있는 실제라면은 단 하나의 종류이며 변화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 예, 운동하는 것도 벌써 변화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졌다면 저 변화된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진짜 막 차가운 얼음처럼, 음? 막 철벽처럼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어떠한 거대한 벽과 같은 어떠한 막 진짜 뭐 육면체와 같은 뭐 이런 걸 상상한 것인가? 저는 알듯 말듯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성은 곧 실제하는 것의 동일성이다. 항상 있어야 진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조차 로고스는 이성적 논변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건이자 신들조차 따라야 할 필연과 설득의 핵심입니다. 예.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이 상거래가 활발했던 사회 아닙니까? 이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 다툼과 이 송사가 빈번한 사회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가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을 잘 설득시켜서 표를 얻고 권좌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거래가 발달된 문명인데다가 민주주의가 발달 도상에 있는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혹은 재판정에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 나의 권익을 주장하고 나를 변호하는 것, 또 변증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 언변, 또 논변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조리, 이성, 정합성, 합리성 이런 것을 뜻하게 되었고요.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은 곧 진리이고 그것이 곧 우주 법칙이고 그것이 우주 입법이다. 이런 식으로 로고스의 의미가 확장 심화되어 나갔던 겁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로고스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농변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신들조차도 따라야 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해서 경험되거나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감각 이상의 높은 지적 능력으로 로고스를 얻게 된답니다. 다른 얘기죠. 예.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것은 이 두뇌로서 이
그 어떠한 훈련된 이 논리성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수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성, 합리성, 어떤 수학적인 법칙을 우리가 구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에게 전달되어서 플라톤에게 독특한 이데아론과 상기성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헤라클레토스도 플라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 플라톤의 로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세계를 조성하거나 한 목적으로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로서 로고스를 상정했습니다. 로고스로부터 세계가 조성되고 로고스는 세계를 한 목적적으로 지배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플라톤의 로고스는요, 사물로부터 취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사물을 해석한다라고 봤어요. 플라톤에 이르러서는 이성으로서의 로고스와 직관으로서의 누스의 구분이 보다 엄밀해졌습니다. 예. 누스도 사뭇 로고스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성, 지성, 정신, 영혼이라는 뜻인데 플라톤은 로고스와 이성으로서의 로고스와 직관으로서의 누스를 좀 더 구분했다. 예. 스토아 철학, 네. 로고스를 신에 준하는 존재로서 누스와 거의 동의로 썼습니다. 로고스는 만물에 내재하여 생명체에게는 생명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성으로서 윤리적 삶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야, 이 부분은 공자의 사유나 이 동아시아의 이 사유 전통과 아주 흡사합니다. 말하자면은 서양의 철학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와 또 행동하는 것, 우리가 실천하는 것의 원칙을 하나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존재하는 것의 질서는 그 질서들이 있고, 그 우리가 따라야 할 실천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칙은 별도로 있다. 음, 우리가 자연 만물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법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그것이 본래 서양의 사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인과 졸렌, 어? 존재와 당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자인과 졸렌, 존재의 법칙과 실천의 법칙, 윤리의 법칙, 당위의 법칙은 하나에서 와요. D라고 하든지 도라고 하든지 하나에서 존재의 법칙과 인간의 윤리적 법칙이 같이 옵니다. 음.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주 묘하게 이 도형적 사유와 비슷한 거예요. 만물에 내재하여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성으로서 윤리적 삶의 원리로도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 때문이죠. 또 우주의 이성이자 우주 만물을 인과 법칙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과 같은 것이자 우주 만물을 이루고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유지하는 원리이자 법칙과도 같고 만물의 존재 근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나갈 때 로고스가 단순 소박하게 말이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이렇게 심중한 존재론적인 형이상적인 법칙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확인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스토아 철학자들은 또 로고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명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론 혹은 필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기원 전후에 활동했던 유대교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는 예,
그리스에 의해 복속되어서 그리스 정권, 그리스 문명을 이식받은 그런 곳이 되었죠. 그래서 그 터전은 에, 그 이집트이지만 그리스어가 거의 통용되고 그리스의 철학, 문명, 기술, 또 풍습 등이 이식이 됐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 이제 필론인데 뭐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국제 도시였으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필론은요,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을 창의적으로 절충 혼합시켰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헬라 철학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필드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물질과 감정의 속성이 없고 우주를 포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과는요, 현대 그리스도교에서도 간혹 이야기되는 신관인데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자면 상당히 진보된 흥미로운 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과 같고, 우리와 비슷한 성정, 성품을 갖고, 또, 때로는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만나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신, 인, 동, 형, 동성론이라고 하죠. 신과 인간은 비슷하고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관인데, 여기에서 필로는 몇 걸음 더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가 불변하는 하나님과 달리 소멸, 파괴, 부조화에 처하기 때문에 비존재와 다름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와, 너무 재미난 생각이죠. 우리는 소박한 실제론 혹은 유물론적인, 물질론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의 그래요. 응? 내가 갖고 있는, 예? 내가 갖고 있는 요 마우스는 분명히 내 앞에 실제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부정할 수 있냐? 마우스는 있다라고 보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소박실질론자, 응? 또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래요. 있는 것은 물질적 형태로 있어야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로는 이것은 소멸되고 파괴되고 부조화에 처하기 때문에 그 실상은 비존재, 없는 것, 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불교의 연기법과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생성, 변화, 소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고유한 개체성, 자성이 없고 모든 사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탁하여서 응? 서로가 서로를 의탁하여서 발생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는 그러한 사물의 이치를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고정적인 개체적인 그런 자성, 정체성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바로 고타마 부처님이죠. 음.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반야심경이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불교 영이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서로가 서로를 의탁하고 기대어 있고 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이것이 생성됨으로써 저것이 생성되는 것. 음. 그래서 모든 것은 실제로 공하다, 비어 있다,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삼법인 에, 그러니까 재행무상 또 제법무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필론이 그것을 좀 간파했던 것 같아요. 필로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여러 중지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합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세계를 만들 때 도구처럼 로고스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중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중지자들을 이용하여서 세계를 만들었다.
근데 그 중재들 가운데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로고스는 세계 도처에 퍼져 있고 용기나 어떤 지지대처럼 사물들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로고스가 비물질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그림자이며 때로는 천사라고 불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 심지어 로고스는 제2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교회 다니신 분들 요 지점에서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한데 맞습니다. 필로의 요 로고스 철학은 요한 신학에 큰 영향을 줬어요. 로고스는 사람처럼 창조된 것도 아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렇죠. 예, 창조된 분이 아니죠. 요한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세계 위에 있는 가장 우월한 중지자의 위치를 지닙니다. 예, 유대교인인 필로의 로고스 창조론은 요한복음의 로고스 창조론과 유사한 국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앞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것을 주장하는 대목이 나타나죠. 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는 부분이 또 요한복음이에요. 예.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 로고스로서의 예수, 요 로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대목을 일부러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좀 다시 좀 제가 써봤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엔 아르케. 태초에 기원에 기원에 엔 was 있다. 호 로고스. 예, the 로고스. the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다. 아, 정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선언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제가 로고스가 가르치는 그 대목, 그 지점, 그 대명사를 다 로고스로 바꾸어서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맛이 확 다르죠? 예. 필로는 창세기를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응용하여 알레고리 해석을 감행했었는데 이 해석 방법은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 오리게네스. 이 그림은 오리게네스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천재 신학자였죠. 수천 편의 논문을 썼던 천재 신학자인데 이 오리게네스는 이제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것에 영향을 받았고 또 성경을 문자 주제로 해석하기보다는 알레고리 어떠한 풍유, 은유적 해석을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100%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자 주자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그런 분들은 자녀가 있으면 중고등학교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66권만 읽으면은 거기에서 생물학적 지식, 공학적 지식, 또 증권이나 경제나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성경에서 배우면 됩니다. 예. 예. 그거 가지고서 대학 갈 수 있다, 수능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예.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때로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적절한 유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 알렉산드리아 바신학자들은 주로 이제 알레고리,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읽어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